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9일 목요일 JTBC 뉴스 아침엔 시작합니다. 전국 곳곳에서 소규모 집단 감염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져나오면서 오늘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또다시 300명 안팎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과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과 광주광역시에서는 오늘부터 거리 두기 1.5단계가 시행됩니다. 노래방과 결혼식장 등의 입장 인원은 제한되고 종교 활동이나 프로스포츠는 좌석의 30%만 채울 수 있습니다. 해외로 평가전을 하러 갔다가 코로나 확진자가 나온 우리 축구대표팀에서 황희찬 선수도 감염이 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선수 7명과 스태프 3명 모두 10명으로 확진자가 늘어난 건데 오스트리아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 감염이 더 퍼질 수 있는 만큼 이들을 데려오기 위한 전세기를 최대한 빨리 보내기 위해서 정부 간의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9일 90%의 코로나19 예방 효과를 내세웠던 미국 파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테크가 백신의 3상 임상 시험을 마친 결과 면역 효과가 95%로 나왔다고 최종 결과를 제시했습니다. 모더나가 예방 효과 94.5%라는 중간 시험 결과를 발표한 지 이틀 만입니다. 백신 개발 경쟁이 치열합니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이번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을 두고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서 법무부가 감찰 조사 일정을 잡기 위해 평검사 2명을 대검에 보냈지만 무산이 된 뒤에 오늘로 예정된 감찰 조사에 협조해달라는 공문도 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초대 처장 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어제 3차 회의도 후보자 2명을 압축하는 데 결국 실패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예고한 대로 다음 주부터 공수처법 개정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법치 파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2주 전 돌봄 전담사들에 이어서 이번에는 서울 지역 급식조리사를 중심으로 한 파업이 오늘과 내일 이어집니다. 올해 파업은 퇴직연금 제도를 바꾸는 문제를 두고 교육청과 노조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은 게 이유인데 거의 매해 비슷한 파업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계속해서 급증하고 있습니다. 어제 0시를 기준으로 313명, 지난 8월 말 이후 81일 만에 300명 선을 다시 넘어섰는데 오늘도 300명 안팎의 확진자가 추가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과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과 광주광역시는 오늘부터 거리 두기 1.5단계를 시행합니다. 12월 3일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앞두고 학원과 스터디 카페 등 수험생들이 자주 드나드는 시설에 대한 특별 방역도 시작됩니다. 네, 지금 방역당국에서는 전선이 넓어졌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접촉자를 찾고 하는 조사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대규모의 집단 감염이 아니라 추적이 쉽지 않은 생활 공간에서의 이른바 일상 감염이 퍼지고 있다는 건데요. 뿐만 아니라 미국과 유럽을 포함한 해외 상황 때문에 해외 유입 확진자 증가세도 지금 심상치가 않은 상황입니다. 먼저 윤영탁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세대 신촌 캠퍼스 학생 7명이 밤사이 추가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이 학교 확진자는 모두 11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들 중 공대 소모임 관련 감염자만 8명입니다. 어제 오후 6시 기준 서울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94명, 어제 0시 기준 92명을 이미 넘겼습니다. 경기 41명, 경남 20명, 전남과 강원 각각 19명 등 6시 기준 감염자만 221명으로 오늘도 신규 확진자 숫자는 300명 안팎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기도 포천 요양원은 10명이 더 확진돼 지금까지 20명, 서울 서대문구 요양원에서도 10명이 감염되는 등 취약시설에서 확진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 알게 된 사람들이 수도권에서 모임을 가졌다가 회원과 가족 등 20명이 감염됐습니다. 식당과 카페에서 열린 친목 모임과 상인 모임, 그리고 수영장과 공장 등 일상생활 곳곳에서도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어젠 해외 유입 확진자도 70명 가까이 발생했습니다. 서울과 경기, 광주광역시는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를 1.5단계로 높입니다. 충남 천안과 아산, 전남 순천, 강원 원주 등에선 이미 1.5단계가 시행 중입니다. 규모 50제곱미터 정도의 작은 식당과 카페도 1m 좌석을 띄워야 하고 노래방과 결혼식장, 유흥시설 등의 입장 인원은 제한됩니다. 종교활동이나 프로스포츠는 좌석의 30%만 채울 수 있습니다. JTBC 윤영탁입니다. 전남대병원을 비롯한 광주와 전남 지역의 병원 3곳에서도 확진자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응급실 등을 줄줄이 폐쇄하고 있습니다. 의료진들이 격리되면서 코로나19 이외 일반 환자들도 진료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경남 하동에서는 중학교와 학원에서 15명이 감염됐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응급실이 멈춰섰습니다. 목포 기독병원 응급실 간호사 1명이 코로나19에 걸린 겁니다.
이 간호사는 지난 14일 딸이 운영하는 옷가게에 들렀습니다. 딸은 전남대병원에서 시작된 연쇄 감염자였습니다. 병원은 외래 진료도 멈췄습니다. 직원과 환자 등 700여 명이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동부권은 이미 사회적 거리 두기를 1.5단계로 격상을 했고 목포시와 무안군 삼양읍에 대해서도 19일 0시부로 1.5단계로 격상하겠습니다. 전남대병원에서도 간호사 1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병원이 의료진과 환자 전체를 검사하면서 확인됐습니다. 확진된 의료진만 9명을 포함해 감염된 사람만 어제까지 40명입니다. 전남대병원을 다녀가 검사를 받은 430여 명의 결과도 아직 나오지 않아 확진자가 더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1층에는 다중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은행, 또 매점, 또 접수 창구 이런 곳들이 다 밀집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좀 이동이 많은 곳에서부터 좀 확진자가 좀 시작이 되면서 확산 속도가 좀 빠른 것 같고요. 광주시는 확진자가 계속 나오는 만큼 환자와 의료진을 5일에 한 번씩 검사하기로 했습니다. 화순 전남대병원 간호사 1명도 확진됐는데 안병동 일부가 폐쇄됐습니다. 광주와 전남에서만 병원 3곳이 폐쇄되거나 진료를 멈췄습니다. 경남 하동의 한 중학교에서 11명이 확진됐습니다. 학생 1명과 교사 1명이 확진된 이후 하루 만입니다. 먼저 확진된 학생이 다니던 학원 2곳에서 강사 3명 등 4명도 감염됐습니다. PC방과 목욕탕, 학원 등 지역 곳곳에서 연쇄 감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글로벌 제약회사들이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더욱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미국 모더나가 예방 효과 94.5%의 백신 중간 시험 결과를 발표한 지 이틀 만에 앞서 90% 예방 효과를 내세웠던 미국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테크는 공동으로 3상 임상 시험을 마쳤다며 백신의 면역 효과가 95%라는 최종 결과를 제시했습니다. 경쟁하듯이 예방률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는 오는 20일 미 당국에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워싱턴 임종주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는 3상 임상시험 참가자 가운데 코로나19에 걸린 170명을 분석했다며 그 결과를 내놨습니다. 그중 백신을 처방받고도 감염된 사람은 8명입니다. 나머지 162명은 가짜약을 처방받은 경우였습니다. 따라서 면역 효과가 95%에 이른다는 게 두 제약사의 설명입니다. 또 고위험군 감염자 10명 가운데 백신을 맞고도 걸린 경우는 1명뿐이라며 65살 이상 고령층에도 효과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부작용으로는 피로가 나타났고 두 번째 접종 이후 4% 미만에서 그런 사례가 보고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 측은 이번 주 금요일 미 보건당국에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If everything goes well, we could start to supply the vaccines to Europe and United States in the second half of December. 섭씨 영하 75도에서 보관해야 하기 때문에 유통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개발이 워낙 빨랐기 때문이라며 일시적 문제일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백신을 개발 중인 또 다른 제약사 모더나도 예방 효과가 94.5%에 이른다는 임상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하루 사이 16만 1000명 더 늘었습니다. 이로써 보름 연속 하루 10만 명 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뉴욕시가 목요일부터 모든 공립학교의 문을 닫고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기로 하는 등 방역 조치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 조사를 앞두고 양측의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어제 대검찰청에 윤 총장은 19일 감찰 조사에 협조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틀 전이죠. 평검사 2명을 보내서 감찰 일정을 잡으려다가 불발되자 법무부가 공식 문서를 대검찰청에 보낸 겁니다. 논란 속에 감찰이 오늘 강행될지 주목됩니다. 김필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무부가 어제 대검찰청에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문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은 19일 대면 조사에 협조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한 모두 5건의 감찰과 진상조사를 지시했습니다. 감찰 내용은 대검찰청 특활비 배분과 옵티머스 펀드 사기 무혐의 처분 이유 등입니다.
추 장관은 또 지난 17일 법무부 감찰과의 평검사 2명을 대검찰청에 보냈습니다. 윤 총장을 만나 방문조사 예정서를 전달하도록 한 겁니다. 하지만 대검은 거부했습니다. 두 검사의 방문이 예고 없이 이뤄졌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방문에 앞서 여러 차례 대면 조사 일정을 조율하자는 의사를 전달했으나 대검이 반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대검은 일정 조율을 위한 물밑 접촉도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본격적인 감찰 조사에 앞서 일정 조율 문제로 대검과 법무부의 기싸움이 치열한 가운데 법무부가 예고한 대로 오늘 윤 총장의 대면 감찰 조사가 강행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JTBC 김필준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초대 처장 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어제 3차 회의도 결국 빈손으로 끝났습니다. 추천위원회가 후보자 2명을 압축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4차 회의를 추가로 진행할지도 결정하지 못한 채 사실상 활동을 끝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예고한 대로 다음 주부터 공수처법 개정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법치를 파괴하는 것이라며 추천위원회에서 논의를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재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가 사실상 활동을 끝냈습니다. 추천위는 어제 저녁까지 국회에서 10명의 예비 후보를 대상으로 검증 작업을 이어갔지만 결국 최종 후보자 2명을 선정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총 3차례 표결을 했는데 누구도 추천위원 7명 중 6명의 동의를 얻지 못했습니다. 여야 추천위원들이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야당 추천위원 2명이 4차 회의를 열자고 제안했지만 이 제안도 표결 끝에 부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 의도적인 지연작전으로 공수처 출범을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당 측이 멋대로 테이블을 박차고 나갔다고 주장하면서 추천위 논의를 지속해야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민주당은 예고한 대로 다음 주부터 공수처법 개정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천위원 구성을 바꿔서 야당 측의 반대를 사실상 막고 올해 안에 공수처를 출범시킨다는 겁니다. 공수처의 출범을 아예 방해하는 목적으로 쓴다면 비토권을 남용 또는 오용하는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비토권의 원래 입법 취지와는 상당히 벗어나는 것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이 비토권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이 정한 야당의 거부권마저 무력화하는 법치 파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런 깡패 짓이 어디 있나? 후보 독립성과 중립성이 보장되지 않은 그런 후보를 내놓고 검증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지명하려고 하는데 뭐가 그래 감출 게 많아서. 일각에선 공수처장 추천위 자체가 중립성이 보장돼야 하는데 여야 대리 싸움의 장으로 만든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네, 2주 전에는 돌봄 전담사들이 파업을 했었고요. 오늘과 내일은 서울 지역 학교 급식조리사를 중심으로 파업에 나섭니다. 이들이 지금 주장하는 건 퇴직연금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건데요. 임금, 수당 등의 문제를 두고 교육청과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아서 벌이는 파업이 거의 매해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백민경 기자입니다. 텅 빈 급식실, 식판 대신 도시락, 수북히 쌓여있는 빵과 주스. 서울 몇몇 학교 급식실이 문을 닫으면서 올해도 이런 모습을 또 보게 됐습니다. 노조 측은 급식 노동자와 사무직 2,000명 정도가 파업에 참여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빈자리는 남은 직원들과 선생님들이 메웁니다. 파업 인원이 적으면 식단이 간단해지는 정도지만 빵이나 우유로 점심을 대신하기도 하고 파업 인원이 많다면 학생들이 각자 도시락을 챙겨와야 합니다. 파업을 바라보는 학부모들의 마음은 복잡합니다. 학부모 입장에서는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뭐 이제 맞벌이라던가 대체로 이제 보육을 맡길 수 없는 상황에서는 진짜 현실적으로 좀 원망스러운 부분들이. 어느 정도 애들이 먹을 수 있는 것만 보장해 주신다고 하면 그들이 권리를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는 찬성이에요. 노조 측은 현재 퇴직연금 구조가 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교육청은 노조 주장대로라면 앞으로 20년간 8천억 원이 더 든다며 난처해야 합니다. 문제는 비슷한 파업이 거의 해마다 되풀이된다는 겁니다. 교육청과 학비노조는 올해는 퇴직금, 지난해에는 기본급과 수당, 2017년에는 통상임금과 근속수당을 놓고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뾰족한 대책이 없어 파업이 계속될 걸로 보여 그 피해를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떠안고 있습니다.
JTBC 백민경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 관련 사건에 대해서 지난주 판결이 나오면서 국정원은 철저히 반성하고 사과한다는 입장을 밝혔었습니다. 이번 판결로 광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과 박재동 화백이 사찰 정보를 공개하라고 한 것도 받아들여졌는데요. 국정원이 관련 문건들을 이들에게 보냈습니다. 류정화 기자입니다.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불법 사찰은 광범위하게 이뤄졌습니다. 또 따르르 이런 소리가 전화를 받거나 하면 무조건 들리기 시작했어요. 지난 2017년 국정원 개혁위원회가 만들어졌잖아요. 20 몇 명이 심리전 대상이 됐다고 발표가 났어요. 불법 사찰 피해자 900여 명은 3년 전 국정원에 사찰 정보 공개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광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등 일부가 대표로 소송을 냈고 1, 2심에 이어 대법원도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국정원은 곽 전 교육감에게 30건, 박재동 화백에게 4건의 과거 불법 사찰 문건을 보냈습니다. 곽 전 교육감은 JTBC에 이제부터 우리 국민은 누구든지 본인에 대한 과거 불법 사찰 파일을 공개받을 권리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박재동 화백도 불법 사찰의 악습을 끄는 걸 확인한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송달이 아직 안 돼 자세한 사찰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교육감직 사퇴 촉구하는 관제 데모나 관제 언론을 동원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정보 파일도 내놓으라고 했는데요. 국정원은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향후 적법한 정보 공개 청구건도 적극적으로 심사하고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류정화입니다. 내년 1월에 출범하게 될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는 과연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한미 관계를 위한 우리 정부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한미 동맹을 강화하자는 내용이 담긴 결의안이 미국 하원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새 행정부 외교 의제들을 만드는 데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지훈 기자입니다. Agree to House Resolution 809 as amended, and without objection, the motion to reconsider is laid on the table. 미국 하원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결의안 2건을 채택했습니다. 각각 한미 동맹의 중요성과 한미 동맹이 상호 이익이 된다는 것을 강조한 결의안입니다. 민주당 소속의 톰 수워지 의원이 제출한 결의안은 한국과의 외교, 경제, 안보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특히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에 대해서는 상호 수용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 단연 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아미 베라 의원과 테드 요호 의원이 공동 제출한 또 다른 결의안에는 한국이 동북아에서 미국 외교 정책의 핵심 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인권 문제를 담당하는 유엔 총회 산하 제사위원회는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결의안에는 북한의 정치범 강제 수용소와 송환된 탈북자 처우 등을 규탄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인권 사항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고 가장 책임 있는 자들을 겨냥해 추가 제재를 고려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가장 책임 있는 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 인식됩니다. 이번 결의안에 대해서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인간 쓰레기 탈북자들이 날조한 허구 정보를 짜깁기 한 것이라면서 단호히 반대한다고 반발했습니다. 지난 2005년부터 16년 연속 채택된 결의안은 다음 달 유엔 총회 본회의에 오를 예정입니다. JTBC 박지윤입니다. 네, 백신 소식이 그나마 들려서 기대를 조금 하고 있기는 한데 코로나19 3차 유행 얘기가 요즘 또 부쩍 나오니까요. 좀 허탈해지기도 하고 정말 이 코로나는 참 만만치가 않은 상대구나 싶습니다. 재유행이 지금 전 세계 곳곳에 이야기이기도 해서 해외 유입 코로나 확진자들도 최근 크게 늘고 있다고도 전해드렸는데 다른 나라 코로나 상황들은 어떤지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바들 기자, 일본 상황부터 먼저 볼까요? 신규 확진자가 2,000명이 넘었다고요? 예, 일본 공영 NHK에 따르면 어제 일본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201명입니다. 지난 1월 16일 첫 감염자가 나온 뒤 하루에 2,000명 넘는 확진자가 나온 건 처음입니다. 일본은 3월과 5월 사이 1차 유행, 8월 2차 유행을 거쳐 11월 들어 하루 확진자가 1,000명 넘는 3차 유행을 맞았습니다. 지금까지 누적 확진자는 12만 4,300명에 달합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해서 그 1차 유행 때처럼 긴급 사태로 대응하는 걸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어제 가토 가스노부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광역 행정 단위를 넘나드는 이동을 자제하라고 일률적으로 요구할 상황은 아니라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도쿄도는 오늘 전문가 회의를 열어 감염 상황 등급을 4단계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릴 방침입니다. 내일은 정부가 대책 강화를 논의하는 회의도 엽니다. 네, 확산세가 특히 거센 유럽에서는 봉쇄 조치들이 다시 등장하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또 반발하는 움직임들도 있는데 독일에서 시위가 크게 있었네요. 예, 현지 시간 18일 독일 수도 베를린에서 있었던 감염법 개정안 반대 시위 모습입니다. 수천 명의 시민들이 모였는데 거리 두기나 마스크 착용 같은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시위대가 경찰에 병을 던지고 연기를 피우자 경찰도 물대포, 후추 스프레이를 뿌리며 해산을 시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190명이 체포되고 경찰 9명이 다쳤습니다. 이날 연방하원이 심사한 감염법 개정안에는 공공장소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근거와 현재 주정부가 가지고 있는 통제 권한을 연방정부에 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데 극우 세력을 중심으로 개인의 자유가 침해된다는 반대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현지 시간 18일까지 독일의 누적 확진자는 83만 3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 밖에 새로운 소식은 8시 후 연결해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엔지금 JTBC 강버들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정부군과 반군의 무력 충돌이 이어지고 있는 에티오피아 아마라주 북부 7개 도시와 에리트레아 지역에 대해 우리 정부가 여행 경보를 3단계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 지역으로의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이미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은 긴급한 일이 아니면 철수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어제 전체 회의를 열고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사상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던 찬양 고무죄를 없애는 내용입니다. 국가보안법 개정안이 법사위에 상정된 것은 지난 2004년 이후 16년 만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제주 4.3 사건 특별법을 이번 정기국회 회기 안에 처리한다는 목표로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제주 4.3 평화공원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는 민주당은 4.3 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국가건강검진 대상자들은 검진을 내년 6월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의료기관 방문을 자제하려고 검진을 미룬 사람들이 올해 많았습니다. 이들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정부 조치입니다. 공모주 일반 청약자들에게 배정되는 물량이 지금은 20%인데 앞으로는 25에서 30%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최근 공모주 청약 열풍 사례들이 있었죠. 소액 청약자들은 기회가 제한이 된다는 지적에 따라 나온 방안인데요. 일반 청약자 물량 가운데 절반 이상에는 최소 청약 증거금 이상을 낸 모든 청약자에게 같은 배정 기회를 주는 방식이 도입이 됩니다. 올해 국내 태양광 설비에 쓰인 국산 셀 비중이 20%대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나머지 80%의 상당 비중은 중국산으로 추정이 됩니다. 중국 업체들이 셀 생산 물량을 수출로 밀어내고 있고 국내산 셀을 미국, 유럽 시장 등으로 수출하는 걸 우리 기업들이 선호하고 있는 것도 이유로 꼽혔습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부산 관광고등학교에서 학생과 교직원 50여 명이 구토와 설사, 복통 등 집단 식중독 증상을 보여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습니다. 검체에서 병원성 대장균 종이 검출됐는데 정확한 발병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서울 영등포구 목동교 공사 현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사고로 숨졌습니다. 다리 아래에서 철제 케이블 보수 작업을 하다가 끊어진 케이블에 머리를 맞고 쓰러졌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목숨을 잃었습니다. 세계적 멸종위기 동물인 붉은박쥐, 이른바 황금박쥐가 제주의 한 카페에서 발견됐습니다. 2008년 제주 만장굴 비공개 구간에서 처음 확인됐고 지난해 제주 주택가에서도 발견됐습니다. 어제 구조된 박쥐는 한라산 관음사에 방사됐습니다. 문자 투표 순위를 조작해서 아이돌 그룹 데뷔 멤버를 바꾼 오디션 프로그램의 담당 PD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연습생들과 시청자들을 농락했다면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군 복무 중인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 씨에 대한 군사 재판이 오늘 열립니다. 성매매, 횡령, 도박 등의 혐의에 대해서입니다. 앞서 두 번의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세계적 석학들이 인문학을 논의하는 국제포럼이 오늘부터 사흘 동안 경주에서 열립니다. 공존과 상생을 향한 노력이라는 주제로 150여 명이 참여를 합니다. 네, 정부의 전세 대책 오늘 발표가 됩니다. 매입, 전세 임대를 포함해서 단시간에 확보할 수 있는 공공임대를 최대 10만 가구까지 대폭 확충하는 방안이 나올 예정입니다.
운전기사를 비롯해 직원들을 상습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오늘 나옵니다. 1심에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오늘부터 코로나와 독감을 동시에 진단하는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이 됩니다. 검사 비용이 8, 9만 원 수준인데 본인 부담금은 거의 없습니다. 분야별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면서 조금 전 서울 서남권과 인천, 경기도 광명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앞으로 중부지방과 호남에는 최대 80mm의 비가 쏟아지겠고 강원 동해안과 영남, 제주도에는 5에서 5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돌풍이 불고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비는 낮부터 중부 서해안을 중심으로 차츰 그치기 시작하겠습니다. 밤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그치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크게 추워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이 2도에 머무는 등 오늘보다 5도에서 크게는 13도 넘게 낮아지겠고 올해 아침에는 영하권을 보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갑자기 추워지는 날씨에 건강관리 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 19도, 대전과 광주 21도, 부산 20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7도가량 높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춘천 17도, 광주와 대구 20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어제 신라시대 고분 위에 SUV 차량이 주차돼 있는 사진이 논란이 됐습니다. 경주시는 해당 차량의 번호판을 조회해서 차량 주인인 20대 남성 A씨의 신원을 파악해 조사했습니다. 이 남성은 무심코 올라갔고 고분인 줄 몰랐다고 해명했지만 경주시는 문화재 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해당 지역이 문화재 발굴 예정지인데다가 A씨가 치워져 있던 안전펜스 사이로 차를 몰고 들어갔기 때문인데요. 경주시 관계자는 무단으로 고분에 올라가면 문화재 보호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두열 기자입니다. 커다란 고분에 바퀴 자국이 남았습니다. 위에서 보니 더 뚜렷이 보입니다.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경주 쪽샘지구의 신라시대 고분입니다. 지난 일요일 오후에 누군가가 이 고분 위에 SUV 차량을 몰고 올라갔습니다. 젊은 남성 몇 명이 차에서 내리더니 볼일을 보러 가버렸습니다. 차를 빼러 다시 온 건 30분 정도 지난 뒤였습니다. 1시 50분에서 51분쯤 그때 이제 차를 빼더라고요. 거의 30분이죠. 누군가 신고를 안 하면은 계속 저기 차를 대어 놓겠구나 싶어서 제가 신고를 했었거든요. 차가 올라간 고분 앞쪽으로는 이렇게 펜스가 쳐져 있습니다. 문화재 발굴 예정지이기 때문인데요. 치워진 펜스 사이로 차를 운전해 들어간 겁니다. 고분이 있는 곳은 지금도 문화재 발굴이 한창입니다. 발굴되지 않은 고분이기 때문에 하중이 많이 나가는 차량이 올라갔을 경우에는 무덤 안에 있는 유물들이 어떻게 손상될지 모르기 때문에 경주시는 해당 운전자를 어제 시청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 운전자는 고분인 줄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어제 오후 8시 50분쯤 경남 김해시 남해고속도로에서 1톤 트럭이 옆으로 넘어지며 차에 실려있던 바지락이 도로 위로 쏟아졌습니다. 이 사고로 한동안 차량 정체가 일어났고 뒤따르던 SUV 차량이 트럭을 피하려다 중앙 분리대와 충돌해 50대 운전자가 다쳤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트럭이 빗길에 미끄러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새 남매와 어머니를 화물차로 들이받아 2살 된 여아를 숨지게 한 50대 운전자가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사고 당시 건널목에서 일단 멈춤을 지키지 않은 주변 차량 넉 대와 당시 불법 주정차 상태였던 어린이집 차량 한 대를 포함해 총 5대의 차량 운전자들이 사고에 간접 영향을 줬다고 보고 출석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지난 17일 광주광역시 운암동에서 일어난 사고로 유모차에 타고 있던 만 2살 된 여아가 사망했고 아이의 언니와 30대 어머니가 중상을 입었습니다.
전투식량 군납업체의 입찰 정보가 담긴 서류가 경쟁업체로 넘어갔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어제 방위사업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방위사업청의 내부 서버를 살펴서 지난 2016년부터 2년 동안 있었던 입찰 정보 등 전산 자료를 확보해 수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유출된 서류에는 입찰에 참여한 업체의 입찰 가격과 납품 실적, 방사청이 매긴 점수를 포함해 당락을 좌우할 핵심 정보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구촌 곳곳의 소식을 전문가의 깊이 있는 분석과 함께 전해드리는 아침엔 세계 시간입니다. 지난 17일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에 위치한 미국 대사관 인근 지역을 상대로 로켓 공격이 이루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미 국방부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주둔 중인 미군 병력을 감축한다고 발표한 직후입니다. 공격의 배후 세력과 의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라크 군 당국은 수도 바그다드 그린존에 로켓 7발이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린존은 이라크 정부 청사와 미국 대사관 등 각국 대사관이 밀집해 있는 지역입니다. 이번 공격으로 어린이 1명이 목숨을 잃었고 민간인 5명과 군인 2명도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로켓 1발은 미국 대사관에서 불과 600m밖에 떨어지지 않은 거리에 날아들었습니다. 대사관 건물이 흔들렸고 직원들은 긴급 대피했습니다. 로켓 공격의 배후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과거 바그다드 그린존에서 이루어졌던 공격의 배후로는 이라크 내 친이란 시아파 민병대가 지목돼 왔습니다. 지난 1월 수천 명의 시위대가 몰려들어 미국 대사관을 공격했던 반미 시위 역시 친이란 민병대가 주도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친이란 민병대는 그동안 이라크 주둔 미군의 완전한 철수를 요구하면서 미국과 이라크 정부를 압박해왔습니다. 이번 로켓 공격에 대한 미국 CNN 방송의 보도 잠깐 보시겠습니다. El ataque en Bagdad se produjo poco después de que en Estados Unidos se anunciara formalmente la intención de retirar a parte de sus tropas tanto de Irak como de Afganistán. 지난 17일 미 국방부는 이라크에 주둔 중인 3,000명의 미군과 아프가니스탄에 주둔하고 있는 4,500명의 미군을 각각 2,500명으로 줄이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날짜도 트럼프 대통령의 퇴임 닷새 전인 내년 1월 15일까지로 못 박았습니다. 끝없는 전쟁을 종식시키겠다는 미국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미국 현지 언론은 임기를 60여일 남겨둔 트럼프 대통령이 이 같은 중대한 결정을 퇴임 전에 서둘러 강행함으로써 중동 정세에 급격한 불안을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공화당 내에서도 시기상조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미치 맥코넬 의원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I think it's extremely important here in the next couple of months not to have any earth-shaking changes with regard to defense and foreign policy. I think a precipitous drawdown in either Afghanistan or Iraq would be a mistake. 트럼프 대통령의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미군 감축 결정이 가져올 파장, 중동 전문가와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박현도 명지대 중동문제연구소 교수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미군 감축 발표 직후에 발생한 로켓 공격에 대해서 짚어보죠. 친이란 민병대가 배후일 것이다 이런 관측이 유력하게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친이란 민병대가 공격한 것이라면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그 대선 전에 한 달 동안은 묵시적인 휴전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 쪽에도 공격을 하지 않고, 근데 이제 공격을 했다라는 얘기는 어느 정도 미국 대선이 마무리됐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요. 그리고 가장 그 국제적인 시각을 끌 수 있는 미군이 철수를 발표하는 시점에서 했다라는 것은 다목적인데 이게 그 미국 정부에 여러 가지 혼란을 주기 위한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사실은 이게 만약에 친이란 그 시아 민병대라면은 역시 솔레이마니 복수를 잊지 않고 하겠다라는 그러한 그 결의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 있고요. 네. 아직까지 좀 더 두고 봐야겠습니다만 좀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공화당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 서둘러 강행하는 이유는 뭘까요? 상당히 좀 의외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그 임기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태에서 이 상태라면 새로운 대통령과 여러 가지 논의를 하면서 그 정책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상황을 보면은 아무 말도 듣지 않고 본인의 의지대로 그 자기가 약속했던 전쟁을 끝내야겠다는 약속을 지키겠다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과연 물론 미국 지금 정계에서는 대통령 보고 그러지 말아라. 그리고 심지어는 공화당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지만 오히려 또 이러한 결정을 굉장히 좋아할 그 유권자들도 있기 때문에요. 약속을 지켰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그 제스처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로켓 공격이 일어난 것도 그렇고요. 미군 감축 이후에 힘의 공백 상태에서 중동 정세가 더욱 불안해질 것이다. 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라크와 네. 아프가니스탄 미군이 감축되면 중동 정세는 어떻게 될 것으로 전망하세요? 상당히 복잡합니다. 지금 특히 아프가니스탄이 더 지금 위험한 상황인데요. 아프가니스탄이 사실 미군이 철수를 하겠다는 얘기를 했지 탈레반과 평화 협정이 됐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 요구하는 것은 탈레반이 알카에다의 손을 완전히 끊어야 된다는 것을 요구를 하고 있고 그 조건으로 미군을 철수하겠다는 건데 탈레반이 그러한 그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이 철수를 먼저 한다면은 앞으로 이쪽 이라크와 탈레반,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란까지 혼합된 아주 복잡한 중동 정세가 이루어질 거고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 그 미국의 새로운 정부에게 대단한 정치적인 부담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알겠습니다. 박현도 명지대 중동문제연구소 교수였습니다. 미국 현지의 한 온라인 매체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의 감축 소식을 전하면서 트럼프 대통령 임기 중 가장 위험한 65일을 대비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하기 어려운 행보에 임기 마지막까지 중동 정세가 요동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세계였습니다. 네, 목요일 아침 8시 7분 지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품고 한 회사가 되는 것과 관련해 특혜 논란, 이 부분에 집중해서 저희가 요즘 보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인수 자금이 들어가는 구조를 이번에는 좀 들여다보겠는데요. 한진그룹 오너 일가가 한 푼도 안 쓰고 국내 2위 항공사를 가지게 됐습니다. 빅딜을 주도한 산업은행에 대한 지적이 그래서 나옵니다. 먼저 이희정 기자입니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아시아나 인수를 산업은행이 먼저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산업은행에서 먼저 의향을 물어봐 할 수 있다고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선 산업은행이 인수자금 8천억 원을 대주기로 하면서 오너 일가와 한진그룹은 한 푼도 쓰지 않게 됐습니다. 오히려 사는 자금으로 아시아나를 사고도 돈이 남습니다. 증자를 통해 대한항공이 진 빚 1조 원도 갚을 수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대한항공이 아니라 그룹 지주회사인 한진칼에 자금을 지원하는 게 문제의 발단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한진칼이 발행하는 교환사채만 산업은행이 사고 산업은행은 한진칼이 아닌 대한항공 유상증자에 들어가도 상당한 지분을 한진칼에 계속 유지할 수 있다. 지주회사로서. 이대로 인수합병이 진행되면 산은은 한진칼 지분을 10% 넘게 보유한 3대 주주로 올라서게 됩니다. 누나 조연아 씨 연합과 경영권 분쟁 중인 조원태 회장 입장에선 지배력 강화를 위한 백기사를 얻는 셈입니다. 이런 점을 의식해 산은은 윤리경영 등 7대 의무사항을 어기면 한진그룹에 위약금 5천억 원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명분 쌓기 용 아니냐는 비판도 있습니다. 윤리경영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가 없는 데다 위약금을 물더라도 오너 일가가 아닌 회사 돈으로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다 보니 시민단체에선 대우조선해양 구조조정 실패로 수조 원을 쏟아부은 산은이 또다시 무리수를 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조 회장 측과 경영권을 놓고 다투는 누나 조연아 씨 연합의 KCGI는 이번 인수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을 제기했습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네, 이번에 산업은행과 한진칼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했다는 인물 얘기도 또 해야 할 것 같은데요. 금융위원장 출신인 김석동 한진칼 이사회 이장입니다. 이어서 송지혜 기자입니다.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이 지난 16일 언론과의 통화에서 한 말입니다. 위닝게임이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했다. 산업은행이 안을 주도했고 나는 사회이사로서 훈수를 뒀다는 겁니다. 훈수라는 표현을 썼지만 빅딜의 역할을 했다는 건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사회이사가 특정 주주를 위해 이번 통합 방안을 주도한 것이 아니냐, 이러한 영향력 행사가 적절한 것이냐라는 지적을 피할 수가 없고 시민단체에서도 이해 충돌 소지가 크다고 비판합니다.
산업은행은 금융위원회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그런데 장관급인 금융위원장 출신이 민간기업의 사회이사가 돼서 산업은행과의 딜에 역할을 했다면 부적절하다는 겁니다. 전직을 이용해서 산업은행을 한진이 중심으로 하는 합병안을 만든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받을 수가 있고 이해가 충돌되는 거죠. 더구나 김 전 위원장은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과는 고등학교 동기동창입니다. 과거 2년간 옛 금융감독위원회에서 같이 일한 적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산업은행 측은 이 회장은 김 전 위원장과 2004년 이후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 과거 금융위원장 시절 부실저축은행을 정리하는 등 강한 추진력을 보여 대책반장이라 불렸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선 지나치게 민간에 개입한다는 비판과 함께 관치의 화신이란 별명도 얻었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번 인수협상에 얼마나 관여했냐는 JTBC의 질문에 이번 딜은 전적으로 산은과 칼 경영진이 추진한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JTBC 송지입니다. 갑질을 포함해서 여러 사건들로 물의를 일으킨 오너 일가에 그것도 국책은행에 자금을 써서 이런 항공사 주인 자리를 맡겨도 되느냐는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시한 조건들을 지키지 않으면 한진그룹에 5천억 원 위약금을 물리겠다고 산업은행이 하기는 했는데 그렇다고 얼마나 바뀌겠느냐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 소식은 박영우 기자가 전합니다. 이른바 물컵 갑질 사건으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던 규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 유리컵 던진 거랑 음료 뿌린 거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갑질 사건 이후 1년 만인 지난해 6월 한진그룹 지주사인 한진칼 전무로 경영에 복귀했습니다. 부동산 투자 등을 담당하는 정석기업 부사장직도 함께 맡고 있습니다. 직원 상습 폭행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명희 전 1호 재단 이사장. 이 전 이사장 역시 지난해 7월 경영에 복귀했습니다. 그룹 계열사 정석기업 고문과 항공운수 사업을 하고 있는 한국공항 자문 역할입니다. 이 두 사람은 회사로부터 수억 원의 연봉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며 물러났지만 여론이 잠잠해지자 복귀한 겁니다. 한편에서는 고 조양호 회장의 한진칼 지분 상속세를 마련하기 위해 경영 복귀를 서두른 것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조양호 전 회장의 유족이 내야 할 상속세 규모는 2,700억 원. 이들 일가는 상속세 연부 연납 제도를 활용해 5년간 분납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온갖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온 조씨 일가에게 엄청난 특혜를 주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과 우려와 비판이 엄청 큽니다. 이처럼 오너 일가의 갑질에도 바뀌지 않는 지배구조를 산업은행이 얼마나 바꿀 수 있을지 의문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산업은행이 사회이사 임명, 투자비서 위반 시 5천억 원의 손해배상 등의 조건을 걸었지만 이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전문 경영인 체제 도입, 시민 추천 사회이사제 같은 견제 장치를 포함해 인수합병 구조를 다시 짤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JTBC 박영호입니다.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대면 감찰 조사를 오늘 오후 2시에 진행하겠다는 공문을 대검찰청에 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검찰청은 감찰 형식과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양측의 신경전과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오늘 실제로 감찰이 강행될지 주목됩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검찰 내부에서도 반발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고요. 네. 윤석열 검찰총장도 일방적인 대면 조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런 네. 입장인 것 같은데 오늘 조사가 진행이 될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조사 자체가 그렇게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사실 뭐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자체가 사실상 처음인데다가요. 그리고 또 지금 이 그런 감찰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절차들 부분이 지금 모든 것이 다 처음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그러니까 이 전례가 없다는 측면 그리고 또 특히 지금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이 감찰 자체를 받아들이는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좀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바로 그저께죠. 그러니까 지금 그 법무부에서 평검사 2명을 네. 먼저 일방적으로 보내서 일종의 검찰총장에 대한 망신주기를 한 것이 아니냐 그런 비판이 지금 이 검찰 내부에서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이 대면 조사를 쉽게 허용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법무부가 물러설 것이냐 물러설 가능성도 저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은 지금 예정된 파국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사실 뭐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마주보는 기차가 지금 완전히 지금
이거 충돌 직전까지 간 상황인데요. 이건 뭐 지금 지켜보는 사람들 입장에서 일종의 게임이 아니라 이건 말 그대로 국정의 상당한 그 지금 그 부정적인 영향이 올 수밖에 없는 사안이지 않습니까? 국민들 입장이 조마조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법무부와 그 검찰이 어떤 식의 그러니까 정면 충돌의 이 그 양상을 피할 수 있는 그러한 적정한 타입이랄까요? 뭐 그런 좀 이 그 감찰의 운영의 묘를 찾는 그런 슬기로운 해법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감찰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윤석열 총장은 직무 배제 대상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추미애 법무장관이 사실상 뭐 물러나라, 뭐 실질적으로 사퇴를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바로 뭐 지금 윤석열 총장 측에서 지금 반발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결국은 지금 감찰의 최종적인 목표가 그 윤 총장의 그 등을 떠밀어서 그냥 그러니까 이 중도의 직을 사퇴하려고 하는 하나의 그러한 정치적인 꼼수가 아니냐고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검찰 입장에서는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추미애 장관 입장에서는 지금 감찰이라는 이 지금 그 지휘 감독권을 꺼내놓은 상황에서 이걸 갖다가 해소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저는 결국은 이 지금 그 추미애 장관과 이 윤석열 총장과의 이런 그 이 감정의 고를 넘어선 이 지나친 이 충돌 자체는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모든 국민들이 상당히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저는 임명권자인 대통령께서 이제 나서야 될 시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지금 뭐 정세균 총리가 나서서 어떻게 하겠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임명권자는 대통령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검찰총장은 또 임기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이 지금 면직권이 있느냐 뭐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일단 윤석열 총장이 지난번 국정감사장에서 했던 얘기가 자신이 직을 지켜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대통령이 적절한 메신저를 통해서 일종의 그 임기를 지켜라는 신임을 해줬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다고 한다면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든 검찰총장에 대한 여러 가지 뭐 그러니까 신임이든 불신임이든 정치적 메시지를 저는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거기에 따라서 아마 윤석열 총장도 판단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초대처장 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3차 회의도 결국에는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사실상 활동을 종료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네, 후보자 2명을 압축하지 못했고요. 이 같은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다음 주부터 공수처법을 개정할 가능성도 그 작업을 추진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야당의 비토권을 없애겠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이 검찰과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충돌 자체도 예정된 파국이었다고 한다면 뭐 지금 사실 이 공수처 문제도 지금 사실상 예정된 파국으로 벌써 결론이 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금 야당 같은 경우는 공수처 자체가 위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추천위원을 상당히 지금 임명을 상당히 거부하고 있다가 여당 쪽에서 법을 개정하겠다는 압박을 하니까 사실상 임했지만 이 지금 그 여당의 입장에서는 이번 추천위 과정에서 나타난 야당의 태도, 야당 추천위원들의 태도 자체가 사실상은 지금 공수처 저지를 위한 일종의 그 시간 그러니까 때우기 내지는 뭐 좀 일종의 저지가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의 추천 회의는 의미가 없다고 판단을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빠르면 다음 주에 지금 법사위 법안 소위에서 아마 법을 이 통과를 위해서 빠르게 절차를 밟아 나갈 것 같습니다만 물론 그렇게 하면 뭐 문제는 없죠, 사실은. 그러나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한 정치적 후폭풍을 낳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식의 강행 처리를 통해서 공수처가 출범했을 경우에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을 어떻게 갖고 갈 것이냐 이런 문제는 남을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자, 그렇다고 해서 그럼 여당에게만 모든 책임이 있느냐? 저는 꼭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야당 같은 경우도 어제 사실 압축된 지금 명단이 한 4명까지는 압축이 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4명 중에 3명이 사실 상대적으로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객관성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추천한 분들이라고 한다면 야당 입장에서는 이런 좀 상대적이고 중립적인 객관적인 이 지금 추천자를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방안도 하나의 방법이 있지 않았을까? 무조건 그러니까 이 추천을 안 하고 비토권만 행사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는 생각, 그거 자체도 저는 좀 잘못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해 신공항 사업을 정부가 백지화하면서 곧바로 더불어민주당은 가덕도 신공항 사업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뭐 다른 당들은 내년 4월 부산시장 선거를 염두에 둔 그런
작업들이다. 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이 지금 그 내년 4월달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위해서 이 재검증 자체가 원래 시작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보궐선거 사유가 시작되기 전에 발생하기 전에 벌써 재검증 작업은 이루어졌던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그러니까 이 지금 이 재검증 자체가 이 발표 자체가 이 지금 4월 보선을 보고 만들어졌다고 보기는 힘들 겁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 유리한 상황이 된 건 분명한 것이죠. 만약에 이러한 것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 지금 전임 시장의 성추행과 관련된 도덕적 심판 문제에서 머물렀을 보궐선거가 이제는 지역 발전의 차원으로 넘어갔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 상당히 유리한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 부산의 이 동남권 신공항 문제는 결국은 지금 다 정치적으로 뭐 이렇게 계산해서 뒤집어졌다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사실 뒤집어질 수밖에 없는 태생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지금 이명박 박근혜 당시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대선 공약으로 다 했던 것인데 이것이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지역적 갈등이 벌어지니까 결국은 미봉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정권 교체가 되면 이 사안은 불거질 수밖에 없는 핵폭탄 같은 존재였기 때문에 저는 이 시점에서 불거진 것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해석은 가능하지만 그러나 차제에 이양 불거졌다고 한다면 이제는 모든 것이 좀 더 깔끔하고 좀 명쾌하게 좀 결론이 날 수 있도록 뭔가 조금 이 의견이 모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김해 신공항 백지화를 정치적으로 해석하지 말아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정치적 의도에 대한 뭐 여러 가지 해석과 비판들이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요즘 가장 뜨거운 이슈가 유례가 없었다는 전세난이고요. 오늘 정부 전세 대책이 나오는 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전에 발표가 됐습니다. 바로 보도국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보들 기자, 공급을 많이 하겠다는 거죠? 예, 홍남기 부총리가 조금 전 전세난 해소를 위한 정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수요 관리보다는 공급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건데 매입 약정 방식의 매입 신축 임대 등으로 앞으로 2년간 수도권 7만 호를 포함해 전국에 11만 4천 호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게 핵심입니다. 예, 특히 당장 집을 못 구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물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의 공급 목표는 수도권 2만 4천 호 등 전국 4만 9천 호입니다. 오늘 발표에는 고품질 중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계획도 담겼습니다. 3, 4인 가구를 위한 60에서 85제곱미터 규모의 고품질 중형주택을 앞으로 5년간 6만 3천 호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거주 기간을 최대 30년까지로 해서 주거 안정성을 확보할 방침입니다. 네, 조금 전에 발표가 된 정부 전세 대책 먼저 정리를 해드렸고요. 요즘 코로나 백신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증시가 상승세입니다. 그런데 오늘 뉴욕 증시는 마감이 됐는데 하락했네요. 예, 우리 시간으로 아침에 마감한 뉴욕 증권시장에서 다우지수가 전날보다 1.16%, 스탠더드앤푸어스 500은 1.16%, 나스닥은 0.82% 떨어졌습니다. 장 초반에는 백신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 출발했습니다. 3상 임상시험을 마친 화이자 백신의 예방 효과가 중간 결과 발표 때보다 높은 95%고 조만간 백신 사용이 승인될 거란 전망이 반영됐습니다. 예, 그런데 당장의 확산세에 대한 우려가 더 큰 영향을 줬습니다. 뉴욕시가 현지 시간 19일부터 공립학교 등교 수업을 중단하기로 했고 오하이오주는 야간 이동 제한 조치를 발동했습니다. 미국에서는 2주 넘게 매일 10만 명 넘는 확진자가 나오고 있어 봉쇄 조치가 더 강화될 걸로 보이는 만큼 백신이 나와서 상용화될 때까지의 경제 충격을 피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강보들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금을 찾아 굴을 팠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황금 광시대라고 불렸던 경성을 당시의 기록들과 작가의 상상력을 더해서 재구성한 전시가 열리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 무렵 경성을 배경으로 한 박태원의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에 영감을 받았습니다. 가상현실을 통해 구보 씨의 걸음을 따라가다 보면 음성과 함께 경성의 모습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이때는 이른바 일장기 말소 사건으로 비롯된 언론 탄압으로 시사 만화 대신 도시 풍경을 주로 담은 만문 만화가 등장했던 시기이기도 한데요. 당시의 흔적을 캐리커처와 영상으로 표현했습니다.
검열로 사라진 이야기들을 상상하면서 당시 언론사의 한 공간을 빛과 소리가 담긴 네온 사인으로도 표현했습니다. 이른바 신여성으로 불리면서 당시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던 여성들을 주제로 한 전시입니다. 사진 속에는 1925년에 청계천에서 짧은 단발머리를 한 세 여성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성이 공개적으로 단발머리를 한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는데요. 당시에는 드물었던 연애 결혼을 하고 일제강점기 세상을 바꾸겠다는 결연한 의지와 꿈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를 다양한 자료와 소품들로 채웠습니다. 그 시절 살롱 문화를 그대로 재현한 공간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100년 전 경성의 흔적을 따라가는 이번 전시는 12월 27일까지 열립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나이피였습니다. 박태환 선수로 기억되는 우리나라 수영의 새로운 기록이 나왔습니다. 우리 수영의 미래라고 불리는 17살 황선우 선수입니다. 해마다 기록을 1초씩 줄이더니 어제는 박태환이 6년 전에 세운 한국 신기록을 뛰어넘었는데요. 문상혁 기자가 만났습니다. (4번) 레인 황선우는 출발부터 남달랐습니다. 50m 반환점을 돌자 다른 선수들과 차이를 크게 벌립니다. 나왔다. 48초 25로 1위. 박태환의 자유형 100m 한국 신기록을 6년 만에 0.17초 앞당겼습니다. 관중석에선 박수가 쏟아졌지만 고교 2학년 황선우는 담담했습니다. 딱 한국 신기록 깬 거 보고 아 됐다라는 생각으로 되게 좋았어요. 사실 황선우는 해마다 박태환의 기록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 자유형 100m를 51초에 완주했던 황선우는 해마다 1초씩 줄여 지난달엔 48초 51로 개인 최고 기록을 썼습니다. 예선에선 48초 62로 잠시 주춤했지만 오히려 스스로를 믿었습니다. 예선 뛰고 조금만 더 해보면 그래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키는 186cm, 양팔의 길이는 이보다 7cm 긴 193cm입니다. 양팔과 다리를 쉴 새 없이 움직여 온힘을 쏟아내야 하는 자유형에선 팔을 잘 움직이는 게 중요한데 황선우는 긴 팔을 활용해 물을 잘 잡아내 큰 추진력을 얻습니다. 50턴 했을 때 물감도 잘 잡히고 도쿄올림픽 기준 기록도 가뿐히 넘긴 황선우와 함께 여자 수영의 간판 김서영도 새 기록을 썼습니다. 자유형 100m에서 기존 기록보다 0.03초 빠른 54초 83으로 들어왔습니다. 같은 날 함께 신기록을 쓴 두 선수는 내년 도쿄에서 박태환 이후 우리 수영의 첫 올림픽 메달을 꿈꿉니다. JTBC 문상혁입니다. 한국야구위원회 KBO는 지난 17일 한국 시리즈 1차전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 규정을 위반한 에런 알테어 등 NC 다이너스 소속 선수 4명에게 각각 벌금 20만 원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KBO는 지난 8월 선수단의 코로나19 대응 지침을 강화하고 지키지 않을 경우에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알테어는 두산 베어스와의 한국 시리즈 1차전에서 MVP에 선정되고도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겠다며 시상식과 언론 인터뷰를 거부해 논란이 됐습니다. 또 경기 전과 경기 중 더그아웃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오늘 전국에서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빗줄기가 굵어지면서 서울과 인천, 경기도 광명과 안양 등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앞으로 중부지방과 호남에는 최대 80mm, 강원 동해안과 영남, 제주에는 최대 5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춘천 17도, 광주와 대구 20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비가 그친 후에는 크게 추워지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이 2도에 머무는 등 오늘보다 10도 넘게 떨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아침엔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전국 곳곳에서 소규모 집단 감염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져나오면서 오늘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또다시 300명 안팎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과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과 광주광역시에서는 오늘부터 거리두기 1.5단계가 시행됩니다. 노래방과 결혼식장 등의 입장 인원은 제한되고 종교 활동이나 프로스포츠는 좌석의 30%만 채울 수 있습니다. 해외 평가전에 나섰다가 코로나에 감염된 우리 축구대표팀 선수들이 최대한 빨리 국내로 들어올 수 있도록 전세기 관련 정부 간의 협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황희찬 선수와 스텝 1명이 또 확진 판정을 받아서 대표팀 내 확진자는 10명으로 늘었습니다.
정부가 앞으로 2년 동안 수도권의 공공임대 11만 4,100가구를 공급하는 내용의 수도권 전세 대책을 조금 전에 발표했습니다. 민간 건설사와의 매입 약정을 통해 다세대 주택과 오피스텔 등 신축 건물을 사전에 확보한 뒤 공공임대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3개월 이상 공실인 공공임대는 무주택자라면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입주가 허용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 조사 일정을 잡기 위해 법무부가 평검사 2명을 대검에 보냈다가 무산이 된 이후 오늘로 예정된 감찰 조사에 협조해달라는 공문도 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총장 감찰을 놓고도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목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